네, 2026년 1월 3일 새해 첫 주식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로는 정유라이고요. 이번에 주제는 제피 대 제큐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내 집 마련 꿀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피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제큐. 그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 진짜? 너무 고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피하고 제큐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제가 ETF로 돌아서는 것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향이 뭐 우리가 하도 서로 그냥 하고 주식하는 거를 벌써 몇 년째 보는 라서 대충은 알겠지만 나는 액티브형이다, 나는 패시브형이다 라고 따지면 차례님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액티브형과 패시브형의 정확한 수동적이고 능동적이다. 어떤 그 주식을 보는 그런 성향, 그런 어떤 주식을 고르는 그리고 주식의 그 선택을 할 때도 그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브 이후로 굉장히 패시브형으로 바뀌었죠. 잘 모르는 거는 들어가지 않는다 주의.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금, 안정적으로 배당금 나오고 수익률이 엄청 크진 않더라도 다이나믹하게 가파르게 떨어지진 않는 친구들. 성장주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주식에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거 보면 전 패시브형인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은. 네, 그럼 나는 액티브형이다. 인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좀 액티브 그렇구나. 약간 예은이도 액티브 같은데. 저는 스윙 쪽 좋아하거든요. 네, 나머지는 저도 알기에는 윤주 선생님도 패시브예요? 저 소심해요. 오, 진짜? 어쨌든 못 그래서 들어가요. 대부분은 패시브인 것 같고 두 사람이 그래도 액티브형이라니 참 그래도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좀 구성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ETF가 그 제피하고 제큐는 이름은 되게 비슷하지만 굉장히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ETF입니다. 그래서 제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행보해야지만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요. 약 월배당을 주는데 약 10% 정도의 월배당을 주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만 듣고 제가 완전 막 찾아 헤맸어요. 한국 부동산 리츠? 얘보다 좀 더 많잖아. 지금은 그 정도 배당률 제가 제패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 배당률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좀 올라서.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하다 보면 대부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한국 부동산 리츠 대부분 다 지금 몇 사람 빼놓고 한 반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 리츠 저 가지고 있고 저 한해 갖고 있어요. 청식 한 반 이상이 리츠에 지금 몸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형식님은 보면 2번이나 리츠를 했어요. 한국 부동산 리츠 했지, 리얼티인컴 했지.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그쪽은 참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그 관심 있는 이유의 주 요인은 고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배당이면서도 이 제피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평가를 하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저도 궁금해지는데 고배당이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잠깐 도피하는 어떤 버팀목 그런 잠시의 뭔가 그 단타치기로 되게 좋을 만한 어떤 주식이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제피의 뜻은 JEPI 이거든요. JP 모건. 그다음에 또 뭘까요? 커버드? JEPI. PI? 인베스트. 앱컷
T, 에쿼티가 이고요. P는 프리미엄, 그다음에 I는 인컴이라는 뜻입니다. 인컴 그래서 이 이름으로만 봤을 때도 이 JP 모건에서 주로 엄청나게 운영 전략 상품으로 내놓는 이 ETF인데요. 우리가 많이 하는, 저는 가지고 있는데 슈즈를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있나요? 슈드요? SCHD. 네, 저 저도 있어요. 없어요. 저 있어요. 저는 그 연금 계좌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제가 그랬잖아요. JP는 단타형 짧은 기간 안에 고배당을 노리기 위해서 너무 괜찮은 아이. 그렇지만 슈드는 미국 배당에서 이제 다우존스를 추정하는 ETF잖아요. 근데 얘는 장기전으로 갔을 때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흐름이 지금 조금 장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3에서 4%의 수익률은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연금 계좌에서는 굉장히 효자 상품인 게 연금 계좌는 어차피 10년, 20년은 못 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담아놓으면 굉장히 복리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거기다 좀 많이 담아놔져 있습니다. 그 제피의 장단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좀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차근차근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피의 현금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수익률을 내는데요. 콜매도, 요즘에 커버드 콜이라는, 커버드 콜 하면 진짜 처음에는 저는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온다 했는데 이참에 저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콜매도 하는 거하고 주식을 동시에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그걸로 배당을 주는 ETF입니다. 상장 시기는 2020년에 상장을 해서 아주 따끈따끈한 ETF고요. 시총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40조 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배당을 추구하는 거는 시장의 변동이 너무 크고 하니까 그 불안감에 그런 ETF를 많이 선택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고배당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콜 옵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식 간단한 개념 설명할 때 선물 옵션 이런 거 한번 설명한 적 있었죠. 네, 기억나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야채를 사니 마니 막 이런 거 서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선물 옵션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콜 옵션이라는 거는 그 반대는 풋 옵션이라는 뜻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콜 옵션이라는 거는 낮은 금액에 사오는 어떤 증서, 증권, 그거를 권리, 한 종이인데 그 안에 내용이 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제 얼마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는 설명에 앞서서 선물 옵션을 전 세계적으로 제일 탑인, 제일 잘하고 제일 관심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선물 옵션이요? 네. 선물? 미국이냐 영국이냐?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인가요? 정말 깜짝 놀란 게, 예전에는 이제 저희 주식하면 어른들이 너네 다망해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선물 옵션이 엄청나게 성행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 도박의 극단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주식이라 하면 그 선물 옵션이라는 그런, 대부분 주식을 했던 사람은 선물 옵션 때문에 다 쫄딱 망하는 게 이 선물 옵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한탕치기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물 옵션 하면 한국 1등이라고 합니다. 저 이 소리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도 적은데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장이 네, 참 대단해요. 심장이야. 주변에 주식 때문에 말아먹었다는 사람 한 명씩은 있는 거 보면 맞는 것 그렇죠.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파생상품 선물 옵션에 대한 부분도 얼마 전에 엄청 이슈 많이 터졌지만 그래서 그런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교육 들어야지 할 수 있어요. 네, 요즘. 맞습니다. 동양자. 교육하고 그런 이수하는 시간이 굉장히 빡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피는 어떻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요. 그 80%는 주식을 삽니다. 그 배당 중심으로 80%는 주식으로 묶어놓고요. 20%만 콜 매도로 그 매도를 하는 수익금으로 배당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정도의 수치로 되냐면 80%의 주식을 모아봤자 여기서는 배당이 얘네가 약 7에서 11 지금 연태까지 해보면 흐름이 7%에서 11% 사이에 지금 있거든요. 지금 8%이래요. 네. 현재. 현재는 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에서 11%가 항상 우리는 월 배당하면 대부분 고정인데 이런 콜 매도, 콜 옵션 이런 애들가 들어가는 애들은 커버 더 콜은 항상 월 배당 수익률이 들쑥 날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달은 높고 어떤 달은 많고 그래서 그게 총 합산이 돼서 뭐 11%가 됐다 이렇게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배당일지라도 이 배당은 다달이 정확한 금액이 비슷하게 흐름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게 특징인데 주식으로 배당 한 80%를 운영되는 거는 정말 깜짝 놀란 게 3% 미만을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 2%의 배당의 수익을 여기서 80%에서 만들어내고요. 콜매도를 통해서 나머지 7에서 8, 아니 5, 6, 7, 8 정도 사이에서 매도로 인한 수익금으로 총 그 배당 수익률을 가져가게 되는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옵션 그 현금 흐름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 옵션이라는 그 개념을 알라고 했는데 그 증권을 산다고 했었잖아요. 그 증권을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지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파는 사람을 할게요. 그러면 사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식님이 한 달 이후에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100만 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네. 근데 5만 원을 주고 한 달 이후에 얘가 오르든 안 오르든 그 가격에 준다고 했어요. 이 증권이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종이에. 그 증서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100만 원짜리를 5만 원을 미리 내고 먼저 기다리는 거잖아요. 한 달 이후에 이게 주식 값이 어떻게 오를지 내릴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형수님한테 5만 원을 받았어요. 저는 한 달 동안 5만 원의 수익률로 그 다음 달 이 100만 원짜리 주식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102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청식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5만 원을 이미 받은 거는 수익이죠. 그냥 청식님은 5만 원을 줬잖아요. 마이너스요. 맞아요. 그러면 102만 원에 5만 원을 빼면 수익률은 이게 마이너스 3만 원. 그렇죠. 마이너스 3만 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금액을 그 정도에서 그러면 아이 괜찮아. 그래도 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차내님이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5만 원을 또 나한테 주고 한 달을 기다려요. 근데 한 달 후가 됐어. 근데 그 금액이 10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그래도 5만 원 먹었어요. 5만 원을 내고 저는 105만 원이 된 거니까 플러마이 제로 아니에요. 그쵸. 똔똔이 돼버렸죠. 그러면 나는 손해 없어요. 그쵸? 나는 청식리기 102만 원이 돼도 청식리만 마이너스 3만 원이었고 여기는 똔똔이가 됐고 나는 계속 5만 원을 벌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림이 됐죠? 네, 금액을 크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2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예림이가 200만 원인 걸 똑같이 5만 원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나는 5만 원을 미리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45만 원이죠. 맞죠? 200만 왜냐면 원이 100만 원이잖아요. 원래 주식값은 100만 원이었고 200만 원이었으니까 100만 원에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원짜리가 200만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5만 원이 나는 엄청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수익률이 얼마예요? 95만원. 여기는 5만 원을 줬으니까 100만 원이니까 95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네. 엄청 돈을 많이 벌었죠? 정혜님이. 짜야. 자, 그래서 200만 원까지 이렇게 해보지만 만약에 재원님이 5만 원 주고 아씨 정혜는 95만 원 벌었어? 그러면 나도 5만 원 내고 한번 해보자 생각했는데 그 다음 달 얼마가 됐냐면 50만 원이 돼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5만원. 손해가 더 커지고. 그렇죠. 여기는 5만 원도 냈는데 돈이 지금 50만 원으로 떨어졌으니 근데 이럴 때는 하락장에서도 나도 손해인 거예요. 그죠? 네. 나는 어차피 5만 원을 받았지만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에 반토막이 났으니 나도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콜 매도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들어오는 입장인 거잖아요. 던지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콜 매도라는 부분이 아까 제피에서 20%가 있죠. 근데 그게 저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누적해서 98만 원, 102만 원, 105만 원 똔똔이 되고 빠지고 해도 나한테 계속 이득이었죠. 3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이득이었죠.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보라는 시장이 행보해야지 콜매도는 이득이다. 이득을 먹는다라는 개념은 아주 잘 이해했다. 네,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주식시장에 행보해야지 행복한 일일까요? 주식시장은 올라야지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우상향 해야지 행복하지. 그러려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는 일단 단타로 하는 도피형 ETF라고 말했던 거가 항상 주식은 완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갈 수도 있고 저 지하가 어디에 만큼 파졌는지도 모를 만큼 떨어질 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콜매도라는 것은 커버 더 콜이라는 것은 행보를 해야지만 돈을 먹는 우리가 계산해봤죠. 행보를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미국장은 어떻게 따지면 미국장은 굉장히 등폭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지만 변동성이 많이 있고 행보가 될 것 같으면 단타로 하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향으로 잘 하고 있다가 약간은 이거를 우리가 약방엔 감초처럼 조금씩 사서 믹스를 하면 그만큼 이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살짝만 섞으지 무조건 커버 더 콜은 문제가 있어. 그건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은 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어쨌든 커버 더 콜이라는 것이 행보할 때 굉장히 많은 이득을 가져가 주지만 이게 계속 지속해서는 내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지금 예림이가 말했죠. 제피가 지금 8%인데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시장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가 4,300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이 차라리 커버 더 콜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굉장히 박스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 더 콜을 하려면 미국장보다 한국장을 꼭 섞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보면 많아요. 커버 더 콜이요? 네. 이름에 다 써져 있거든요. 무슨 커버 더 콜,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뭐 미국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타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커버 더 콜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월배당이 괜찮은데 그런 걸로 섞으면 그래도
내가 행보일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조금씩 섞으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운영 전략에서 얘네들이 행보만 하는데 그 특징이 이 제피는 어디를 추종하냐면 형수님이 좋아하는 애를 추종하는데 지수를 리츠? S&P 500 요배? 네 거기를 추종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걸 추종하는데 거기에서 얘네가 어떤 거를 따져서 하냐면 그 편입하는 애들이 있죠. 편입하는 애들을 2% 안에서만 굉장히 이렇게 편입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규제를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고 그다음에 섹터별로도 17.5%라는 딱 규제 선 안에서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돌려요. 그래서 방어적인 그러니까 성향은 띈다라고 하는 게 제피인데 그러면 당연히 기술주는 많이 빠져 있겠죠. 네. S&P 500을 추종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두 가지의 운영 방식을 섞는 바람에 기술주나 IT 이쪽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피가 처음에 2022년도, 23년도는 굉장히 많이 수익률을 줬지만 지금은 기술장이 좀 내려갔죠. 25년도에. 그러기 때문에 얘네가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진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편입하고 섹터 그 부분의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피가 25년도는 상향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JP 모건이 전략적으로 이런 상황을 아는데 또 하나의 상품을 내놓겠죠. 제가 제큐라는 애입니다. 제큐는 비슷한 그 JP 모건에서 하지만 그 어디를 추종하냐면 나스닥 100에 그러면 아까 내가 얘네가 약하다는 게 뭐라 했죠? 기술주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상쇄하려고 근데 둘 다 이제 액티브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얘네도 시장이 지금은 기술주가 항상 해야지만 얘네도 배당률이 되게 높아지는데 얘네들은 배당률이 어느 정도의 선상에 있냐면 11에서 15%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눈 돌아가겠죠. 월 배당이 11에서 15의 사이를 머물고 있는데 그게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큐에 굉장히 많이 장을 옮겼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제피보다 위험한 게 제큐예요. 나스닥에서 기술주만 중심으로 했고 고배당을 주면 다 그런 그 이유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콜옵션은 그만큼 비싸게 판다는 얘기인가요? 기술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비싸게 파고 안 파고는 아닙니다. 변동성이 훨씬 크니까. 변동성이 크기 행복하지 때문에 않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잘. 그러니까 그냥 돈을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 되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슈드가 제피나 제큐보다는 저는 좀 차라리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큐는 그 100% 그러니까 나스닥 100과 굉장히 유사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QQQ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 핫하게 돌아가는 고배당 미국에 있는 ETF 두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제피하고 제큐가 있는데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 XYLD라는 이거든 S&P 500 그 지수를 추종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QYLD 이거는 제큐처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ETF가 지금 굉장히 이 네 가지가 아주 핫하게 많은 미국 시민들이 사고 파는 ETF 중에 그 네 가지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피하고 제큐가 아주 핫하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
뭐만 하면 커버더콜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지 되나라고 했는데 이참에 이거를 사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지만 커버더콜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에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피랑 제큐는 배당 성장률이 몇 % 정도 돼요? 배당 성장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가져가라고 그렇죠. 하는구나. 배당 성장률을 얻지만 배당의 이슈로만 가져가기 때문에 더 단기로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SCHTG 같은 경우는 배당 성장률이 10몇 %. 걔는 배당 성장률이 되게 높고 맞아요. 그렇지만 배당이 많이 주지 않잖아요. 그쵸, 4% 정도 네, 주죠. 3에서 4인데 요번에 좀 더 떨어져가지고 맞아, 3.3인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슈드를 왜 해? 하지만 제피하고 제큐하다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서 변동성도 제피가 훨씬 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살펴봤는데 JP 모건에서는 이런 전략으로 굉장히 그 홈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커버더콜 주식을 ETF를 내가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팁을 드렸지만 미국의 그 JP 모건의 홈페이지에는 어떤 전략을 내세우고 있냐면 JP하고 제큐를 몇 대 몇으로 섞어라? 제큐를 4로 섞고 제큐를 6으로 섞으면 배당률이 따지면 8.35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양쪽에 약간 장단점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제피와 제큐를 꼭 사고 싶다면 이렇게 믹스해서 사는 거를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커버더콜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것을 좀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커버더콜이라는 것은 지수보다 높게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고요. 그 커버더콜은 결국은 제가 아까 예시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상승할 때는 위에서 찍어 누르고 하락할 때는 함께 하락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ETF다. 하지만 월배당에서 자산 중에 일부로 활용했을 때는 굉장히 수익률을 단타성으로 많이 낼 수 있는 어떤 뭐 영양제 뭐 이런 거 잠깐 먹는 우리 효과 정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활용해보고 이해하는 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주식 ETF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요. 시간이 남았나요? 지금 저희 28분,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빨리 해봤는데 그럼 이번에 제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주고 싶은 팁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많이 당했고 경험을 진짜 뼈저리게 한 부분이어서 이거를 많은 사람이 좀 저의 아픈 어떤 경험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나중에는 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담대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저요. 네, 여기 주택이 가지고 계신 민주님하고 청수님은 주담대를 해보셨기 때문에 알고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나눠주죠?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지쌤 아시나요? 주택을 살 때? 네, 네. 몰라. 대부분 주담대는 두 가지의 대출 유형이 나눠지는데요.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 그 구매용으로 주담대 대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고 나서 생활자금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금액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말한 주택담보대출과 네, 주택연금은 다른 건가요? 네, 주택연금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수익이 없을 때 이거를 담보로 연금으로 매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랑은 차이점이 뭐죠? 그야말로 걔는 내 거로 해서 잔금으로 야금야금 은행에서 돈을 가져다 쓰는 거고요. 아. 연금은 주택자금 연금은 내가 이거 집을 담보로 잡혀놨어요. 네. 그럼 나는 매달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 연금으로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150 줄 수 있는 거예요. 성식님한테. 그러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근데 그 사람한테 내 집을 주고 내가 그 돈을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구매하고 나서 그러니까 구매하고 나서 빌리는 거 말고 내가 생활자금으로 빌리는 거는 내가 얘를 돈을 갚는 거잖아요. 갚아야 되잖아. 그리고 주택연금은요, 만약에 원리금을 넘어가도 그냥 짤없이 오래 살면 줘야 돼요. 그쵸? 이해가 아직도 안 됐나요? 살짝. 내가 받은 거에 150만 원씩 정해져요. 내 집의 그 가치에 따라서 정해져요. 금액이. 당신한테는 이 집을 빌려주시면 내가 계산을 해보니 150만 원을 줄 수 있어. 당신 죽을 때까지. 네. 이렇게 그게 연금. 연금이고요. 네. 이제 담보 연금이고, 그다음에 생활자금용은 주택 구입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집을 사기 전에 돈을 끌어 모아서 집을 사는 거 이 집을 담보로 집을 구매하는 금액 아니면 그 금액을 내가 미리 납부를 한 다음에 그만큼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은 애초에 그 소유권을 은행한테 넘기고 연금을 받는 거죠. 그 담보대출은 내가 맞아요. 이자도 내야 되고 원리금도 내야 되고 구입하는 거랑 똑같이 내가 돈을 먼저 안 넣고 빌리냐 돈을 다 내고 이 집을 담보로 똑같이 돈을 다 대출을 받냐 이거의 차이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원리금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는 건 그렇죠. 똑같아요. 그게 첫 번째 아니었어요? 근데 구입할 때도 그렇고 근데 구입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한테 돈을 10억을 빌려가지고 일단 집을 구매를 해요. 근데 네. 엄마한테 빌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엄마한테 돈을 갚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구매하고 나서 그 10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고. 예. 자, 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거가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거는 우리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잘할 거예요. LTV, DTI, DSR. 자, 내가 이번에 진짜 뼈저리게 당한 거는 LTV만 알았지 DTI와 DSR을 잘 활용하지 못했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를 했지만 어쨌든 많은 걸 배워왔습니다. LTV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집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두 사람은 순누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좀 줄여. 내리겠습니다. LTV는 이 주택의 가치를 보고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한 손해가 580만 원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재원님한테 이거를 담보로 돈을 빌려. 응? 근데 재원님이 지금 졸고 있어? 아니요. 근데 내가 500만 원인데 재원님이 그러는 거야. 아니 네가 쓰던 거 나한테 이거 500만 원에 담보로 잡혀도 이거 중고로 나중에 네가 돈 안 갚으면 내가 이거 네가 돈을 갚을지 내가 당근을 팔았을 때 500만 원을 받을 보장이 없잖아 라고 얘를 가치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원님이 나는 500 못 빌려주니까 300만 원으로 칠래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담보의 가치를 정하는데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LTV 그 주택 가치를 70%로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내가 5억짜리 집을 사요. 그러면 LTV는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고요? 5, 7, 5, 35, 3억. 네, 3억 5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나는 1억 5천만 있으면 3억 5천 나오니까 집 살 수 있겠네. 이게 얕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3억 5천 와 돈 나오고 난 1억 5천이니까 3억 5천에 대한 이자만 잘 4%냐 5%냐 3%만 잘 따지면 나는 집 살 수 있겠네 이렇게 하는 시절이 실제로 있긴 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익이 없는 사람도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50만 원 버는 사람들도 다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LTV 때문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주담대를 주는 바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가 돈이 없어서 난리가 났죠. 돈을 안 갚으니까. 그래서 규제를 만듭니다. 그게 DTI와 DSR입니다. 그거는 두 가지는 비슷한 성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신용. 자네 너 얼마를 벌지? 근데 내가 돈을 빌려주긴 할 건데 그거 정부에서 70% 그래 그거는 있는데 나는 자네가 얼마나 갚지 못할지를 판단해야 되겠어. 그 판단의 기준은 뭘까요? 월급. 연소득이겠죠. 너 연소득이 너 얼마 있어? 얼마에 따라서 나는 빌려줄래. 네가 나중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해? 나 큰일 나잖아 은행이.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DTI, DSR인데요. DTI는 DSR보다는 좀 한량한 규제이고 DSR 때문에 아주 미쳐 죽는 겁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연소득을 보는 기준은 같아요.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연소득도 있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주식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대출 조금 신용대출 좀 끌어다가 바짝 오르는 거 얼른 좀 사다가 좀 돈 먹고 나가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용대출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내가 이런저런 뭐 담보대출을 받아서 뭐 쓸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 다 보겠다는 거예요. 너가 연에 얼마를 벌고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대출은 어느 정도인 거야? 기존에 있던 대출까지 본다. 다 보는데 근데 거기서 너 이자 얼마 내고 있어? 까지를 봅니다. 내 연소득에 이자를 빼면 나한테 또 갚을 수 있겠네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DTI는 60%를 봐요. 근데 봐봐 LTV에서 70% 기준이 있어서 3억 5천이었어. 근데 DTI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내가 연봉이 3천이야.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자 내놓고 대출 뭐 이런 거 따지고 보니까 DTI 쪽으로 계산을 해보니 이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이런 거는 나중에 앱이 있는데요. 부동산 계산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앱에서 보면 다 DSR, DTI 계산하는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고 그래서 어쨌든 DTI를 봐가지고 딱 보면 60%니까 이 금액이 엄청 많이 줄겠죠. 3억 5천보다 내려가니까 한 3억 조금 못 받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계산기 두들겨 봐야 되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계산은 정확하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60%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감세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DTI까지만 볼 때도 있었지만 지금 한국 규제에서는 DSR까지 봅니다. DSR은 똑같다고 했잖아요. 거의 비슷하고 사람 보고 연소득 보는 기준은 똑같은데 하나를 더 얹었어요. 뭘 얹었을까? 너가 대출 받은 거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원금은 갚아야 되잖아.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하면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DSR이 더 강력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LTV 70% 아싸 했는데 다시 DTI 또 계산하고 또 사람 보고 또 능력 보고 하니까 또 60%로 깎였죠? 근데 DSR은 어디까지 깎이는지 알아요? 50? 네, 50까지 깎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2억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가 LTV만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계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DSR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더 가슴 아프고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결혼한 만약에 예림이 같은 경우에는 남편 소득과 내 소득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소득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싱글인 사람보다 재현님보다는 더 예림이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연소득이 높기 때문에. 아니면 한 개인이 연봉이 높으면 되지만 한 개인이 뭐 1억에서 2억 사이를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또 그걸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집 사는 걸 규제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재명이. 그래서 627 제주에서는 어디까지 했냐면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얼마까지 낮췄어요? 3억.
6억입니다. 아 이거 나는 최대 니네가 20억을 벌어도 부부싸움 20억 벌어도 6억만 대출해 줄 거야. 나머지는 다 현금으로 사.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은 지금 다 현금 박치기로 한다는. 그래서 거기 뭐지? 부동산 가면 은행 거래 안 하고 현금으로 캐리어 끌고 와가지고 현금 박치기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LTV에서 주택의 가치를 봤을 때는 자 청식님이 청라에 있는 아파트를 7억짜리를 7억 8천에 내놨어. 그래서 그거를 차내가 산다. 너무 좋은데. 꿈 같은데. 근데 은행은 뭐를 볼 것 같아요? 기준을 7억 8천에 사는 기준에서 대출을 빌려줄 것 같아요. 지금 얼마인지. KB 시세로 성장가. 봅니다. ABC. 네, KB 시세의 기준에 아무리 비싸게 사든 아무리 싸게 사든 KB 시세에 따라서 대출금은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정하고 많이 비싸게 팔거나 싸게 사거나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요번에 제가 당한 거는 오피스텔은 KB 시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어떤 시세를 하냐면 지금 현재 올라온 표준 KB 시세에 따르지 않고 최저가. 우와. 그래서 대출 금액이 만약에 내가 평균 시세가 지금 저가 4억대였거든요. 근데 3억 4천에 팔렸어요. 어떤 집이. 그러면 막을 수가 없다. 기준이 3억 4천이 됩니다. 와.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오피스텔 위험하다. 누가 가족 간 거래라던가 지인 간 뭔가 사정이 아닙니다. 있는 그런 거래가 있어서 최저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정말 최악이네요. 근데 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들 부동산에서 뭐 시세도 모르고 왜 이렇게 뭐 높여놓고 왜 이렇게 낮춰놓고 막 집값 내려가면 쌩 난리를 치고 이게 뭐 왜 그런 거지? 뭔가 그런 거를 이번에 좀 깨달았고요. 그래서 또 하나를 또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주택은 오피스 주택으로 인정할까요? 아니요. 오피스텔은 인정할까요? 아니. 애매한 것 같은데. 애매해요? 그러면 연립주택은요?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될 것 같은데. 상가는? 상관없이. 상가주택. 안 돼. 상가주택. 안 될 안 돼. 것 같아. 아 주택이요? 아니 안 돼. 내가 왜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안 돼. 안 되는 거야? 연립주택도 안 되고? 네, 다 안 돼. 근데 주택이랑 아파트만 돼. 살주자가 들어있는데 안 된다고? 자, 건축물 대장에 업무용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모두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용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피스는 그야말로 상업용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100%고요. 지금에 말하는 제가 살고 있는 게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도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게 용도로 주거용이냐고 써져 있는 게 건축물 대장을 봐야 합니다. 애매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아는 거는 오피스로 하는 것만 정말 사람들이 상업용으로 하죠. 오피스텔은 굉장히 애매한 준주택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일부 형태에 따라서 저는 대잔지의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리고 안에가 뭐 치사를 취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용의 형태를 가지고 있냐 없냐 뭐 이래서 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법이 중간에 맞아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구매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그 어떤 건물은 뭐 3층에서 5층은 주거용이 아니고 그쵸. 7층에서 뭐 10층은 주거용 그쵸.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대장 그 건축 대장을 꼭 띄어봐야 합니다. 진짜 시간대는 위험하더라고요. 층 안에서도 걸린다는 말이 있던데. 자, 그래서 어쨌든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를 여기서 보는 거 내가 그냥 깽또로 찝을 수는 없어요. 아파트는 무조건 믿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택이지만 나머지 것들 약간 애매한 거 오피스텔이나 우리가 상가주택 있죠. 그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띄어야 합니다. 그거는 부동산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규제라는 부분이 우리가 LTV를 적용하는 게 6하고 10, 15도 굉장히 엄청 살인적이었지만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이 나뉘어 있잖아요. 지금 규제 지역은 어디죠?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서울 서울의 어디?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마용성. 서초구.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군데가 비규제가 아니고 규제 지역입니다. 거기는 마포랑 성동은 아직이요. 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는 거는 생애 최초는 LTV가 어디까지 된다? 80. 네, 80%. 근데 어차피 어디나 다 되는- 걸린다. 어디나 다 걸린다. 비규제 지역은 상관없지만 다 걸리는데 80%가 우리가 6억 이하면 상관없겠죠. 네. 자, 6억 이상이면 생애 최초는 그냥 허울 좋은 글씨일 뿐입니다. 근데 그 6억이라는 게 정해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거 금액이 6억이 아니라 아니에요. 대출 금액이 금액이요. 6억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에서 그 이상을 했을 때는 어쨌든 뭐 또 어차피 그럴 돈이 없어요. 그래도 뭐 빌려준다고 해도 네.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환 능력을 봤을 때도 연소등에 세전을 볼까요? 세후를 볼까요? 세후. 해전. 세전입니다. 오 다행이다. 세전을 그 부분은 봅니다. 넉넉하시네. 굉장히 다행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동산 계산기 어플은 평소에 알아보고 집을 마련하려면 잘 보시고 그리고 집을 구매할 때는 어떤 거를 좀 많이 활용은 지금 토스에서도 되게 많이 제공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계산기는 아예 그 전용 앱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거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제가 혼자 다 알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나 공부 되게 많이 했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공부는 철저히 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말해도 정말 잔소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사고자 할 때는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제가 요번에 제 집을 사려고 이 집을 4년 동안 탐색을 하고 샀는데도 집만 탐색했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세제나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을 깨알같이 알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오피스텔 절대 사지 마 이거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서 사지 마 이런 얘기만 하지 뭐 때문에 사지 말라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유튜브에서도 오피스텔 기준이 아니고 항상 모든 예시는 아파트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실수를 분명히 범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피스텔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동에 제가 높아지고 싶은 그 층수에 그다음에 조망권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계속 있는 시설 같은 거 그다음에 요즘에 좀 호재 같은 거를 다 생각해봤을 때 저는 뭐 이 정도 수준의 내 집을 마련해서 나는 부동산으로 키우기보다는 주식으로 살기 때문에 난 집은 이 한 칸으로 편해. 그리고 내가 편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에서 그냥 편히 쉴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기타의 등등을 너무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아파트 기준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생애 최초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업무용이기 때문에. 자, 생애 최초를 받지도 못했죠. 첫 구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 그럼 우리가 주택을 그렇게 해서 샀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잘 샀는데 저 질문 하나가 더 네. 있어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을 첫 집으로 사게 되면 생애 지초를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애 지초는 남아 있는 네, 거예요? 카드는 남아있어요. 아, 그래서 나도 그게 경기 오빠- 궁금했어. 그래서 경기 오빠가 집을 샀구나. 오피스텔이 있는데 집을 샀어. 왜냐면 업무용이기 때문에 업무용 건물 대장의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다 거기서 참 기가 막히고 열받는 거는 아직도 그게 정정이 안 됐는데 열받는 거는 재산세는 냅니다. 재산세 내죠. 건축법상으로는 생애 최초에는 주택으로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지방세는 현재 네가 실거주 하면서 거주를 했어 안 했어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 그래서 진짜. 이 법이 양쪽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방세법이랑 건축법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유라님은 어떤 법상으로는 약간 상업용 건물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오피스텔이 쉽지 않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구매를 할 생각은 저는 집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거고 저는 집을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만족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후회하진 않아요. 내가 후회하는 거는 이 세금에 대한 거를 알고 내는 거랑 모르고 뭔가 뺏기는 듯처럼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쉬웠던 거지. 저는 지금에서도 너 어떤 거 선택할래 하면 저는 굳이 아파트는 선택하지 않아요. 전 이 수준에 내 집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굳이 제 조건이 아니라면 절대 오피스텔은 쳐다도 보지 말았으면 근데 또 문제가 팔 때가 진짜 문제라고 경기 오빠가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제 오피스텔은 팔리지 않습니다. 진짜 안 팔린대. 근데 근데 세를 조금 하는 거지. 집은 늙어가잖아. 노후가 되잖아. 근데 노후 되면서 고장나는 곳들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집주인인 내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는 동안은 또 그 사람을 못 받으니까 돈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집을 가고 싶어 하지 낡은 집을 굳이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계속 세를 받기가 힘들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또 팔리진 않고 그러니까 쉽지 않대. 그렇지만 그거를 팔지 않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다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규제가 많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똘똘한 뭐 연립주택을 빌라를 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건물주는 못 되지만 월세 따박따박 월세 받고 받으려고. 대충 받으려고 그러면 세금도 많이 안 내면서 거기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파트 하나 있고 오피스텔 하나 있어도 나는 재산세는 주거 하나만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먹고 돈 넣는 거거든요. 오피스텔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비싼 거 사면 안 된대. 네. 싼 거 사서 뽕을 뽑고 그냥 월세로. 뭐 예를 들면 1억짜리 사서 월세를 뭐 1년에 1,000만 원씩 받으면 10년이면 본전 뽑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 좀 짧게 가져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싸게 사서. 그리고 자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한 조건 3가지 정도는 유리를 하고 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야 공비려고 대출 받으면 야 국민은행 가야지 우리은행 가야지 신한은행 가야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1금융이라고 해도 뭐 혜택이 많은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2금융이라도 3금융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금융을 가서 이자가 금리가 낮은 걸 선택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고요. 2금융에 간다고 다 주담대는 어떻게 난리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아유 은행은 안전하게 국민을 가야지라는 사람이 갖기 때문에 최고 비싼 1금융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고요. 그리고 원래금 불등 상환을 대부분 하는데 거기서 연도수를 나중에 갚더라도 30년 요즘에 40년까지 생기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수를 높이는 게 나한테는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 돈 빨리 갚아야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고 주식이라도 좀 더 많이 사가지고 평소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 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짠거 아빠도 30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이제 대출 받을 때 예를 들면 뭐 하나은행이라고 쳐요. 네. 하나은행을 가도 네. 그 지점마다 왜 금리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 주위의 지인들이 굉장히 자, 고생했거든요. 그것도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2가지 얘기했잖아요. 금리를 제일 낮은 데를 찾아라. 그 다음에 원리금 분등 상환을 했을 때 연수를 길게 가져가라. 마지막은 내 연봉을 높여라. 연봉을 높으면 DTI, DSR에 부에 받는 게 받지 조금 않게. 자유로우니까. 자 그리고 생애 최초에 감면은 받을 수 있다? 생애 뭐예요? 최초. 건물에다가 아파트 내가 아파트 했어. 감면 받았죠? 네. 얼마 받았어요? 형수님? 감면? 응. 무슨 감면? 생애 최초. 이자. 엄청 받았어요. 그때는 2%대 막 이렇게 받았는데. 아 그거 말고 그럼. 취득세. 세금. 300인가요? 원래 자 200까지입니다. 자 200이에요 감면은. 근데 그거는 200을 그 생애 최초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직 저는 청신님을 못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을 거주를 유지해야지 그 세제 200만 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인천은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건 다 똑같아요. 오빠 받았을 텐데. 전 받았어요. 그 취득세, 예, 면제, 예, 생애 최초. 예. 근데 저는 지금은 2번째니까 아 네. 그렇겠지.
첫 번째 집에서. 자, 그리고 등록세하고 취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등록세와 취득세는 뭘 먼저 하고 뭘 먼저 할까요? 등록을 먼저 하고 취득을 해요. 취득을 하고 등록을 해요. 취득을 해야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저기 알아서 해줍니다. 돈 내면 다 알아서 자, 해줘.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에서는 법무사를 끼고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하는데 저는 직접 했어요. 이거는. 그거 진짜 왜냐면 쉽지 80%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주거를 샀을 때는 취득세가 1%에서 3% 이내의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5억짜리 사도 1%이기 때문에 500만 내면 돼요. 자, 근데 오피스는 4.6%입니다. 진짜 높다. 엄청나게 미쳤다.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했다는 거. 그래서 취득세를 4.6%를 냈고, 그다음에 4.6%까지 내서 열받아 미쳐 죽겠는데 생애채도 못 받았는데 법무사 사무실에 80만 원 줘? 내가 할래. 그래서 저희 이제 대표님하고 저는 이제 부동산 취급을 많이 하니까 회사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이 그래 요번에 그 이사 준비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해봅시다. 갔는데 순서는 차대님이 말한 대로 취득을 먼저 해서 취득세를 내고 그 취득세 낸 영수증을 들고 등록하는 등기소로 갑니다. 취득세는 어디서 하죠? 모르죠. 법무사가 해줬으니까 성신님이랑 윤주님은 네.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취득을 하고 그 영수증을 받아서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에서 가면 여러 가지 서류를 등기부 등본도 보고 막 그래서 신청서를 써가지고 등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등기가 되는 과정은 내가 알고 있어야죠. 내가 등기권리증을 최종적으로 등기권리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등기권리증을 받기 전에도 어떤 루트와 절차를 거치면서 받아주는 거는 그분 아마 모를 텐데 어떻게 되면 그런 거를 이제 접수를 해요. 이제 접수를 하면 이제 그 내가 낸 거에 대한 영수 처리를 다 확인한 다음에 채권 매도를 합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팔게 돼서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건 채권 매수라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11% 정도 돼요. 그러면 한 50몇만 원? 지금 내가 낸 거는 50몇만 원 정도가 11% 계산해서 나와가지고 수입인지까지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채권 매도는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은 채권을 사가지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돈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는데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채권 매수를 한 걸 한참 유지하고 이자 받고 어느 일정 기간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깡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사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를 찾고 그 다음에 수입인지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하는데 이거는 카드가 된다? 현금이랍니다. 그래서 나 진짜 그날도 네? 현금 70몇만 원을 내라 하는데 현금이 어딨어? 현금으로밖에 거래를 안 한대요. 그래서 수입인지 한 10몇만 원에 그 채권 매도하는 거에 50몇만 원에서 70몇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거래를 해야 사실 됩니다. 이제 2분 남아가지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권리증은 약 3일에서 일주일 사이면 이제 권리증이라는 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예림이가 얘기한 그 은행은 지점마다 혜택도 다르고요. 다 은행은 돈 먹기 그걸로 이자 받아 먹는 걸로 어쨌든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행을 담보로. 그래서 돈을 국가기업이 전혀 아니에요. 은행은 내가 돈을 많이 대출을 일으켜서 이자를 벌어먹는 그런 기업 그냥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출 상담사라는 걸 끼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대출 상담사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 상담사를 끼고 하는 거지 내가 내가 몸이 안 힘들게 굉장히 적절한 가격에 대출을 정확하게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설명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출 상담은 있는 거니까 실컷 활용해야지 내가 우대한 조건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하거든요. 근데 대출 상담사는 은행에서 어디 소속인데요? 은행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 은행별로?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나은행 농협 다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59분이어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근데 저같이 아파트 청약을 하면 저런 것들이 다 단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싸다.